자, 이제 공유관계에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겠죠? 저기 이제 공유관계를 깰 수 있죠? 그 공유물 분할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296페이지 오시면 그 4번 공유물 분할이 있죠? 268조가 있습니다. 자, 1항 보시면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나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응해야 돼요. 그 다음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언제나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언제나 응해야 돼요. 안 하려면 분할금지 약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1항을 보시면 돼요. 그러게. 그래서 밑에 반가로 1번 법조 밑에 반가로 1번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공유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보면 돼요. 하기 싫으면 5년간 분할금지 약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양괄호 2번 분할 방법이 있죠. 거기 분할 방법을 보겠습니다. 공유를 분할하는 거죠. 먼저 공유물 분할할 때는 이거 언제나 전원 참여해야 돼요. 공유자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분할이 무효입니다. 언제나 전원 참여. 이건 거의 공유물 처분 변경형이죠. 언제나 전원 참여입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할 때는 먼저 협의의한 분할. 협의의한 분할을 시도해요. 협의의한 분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하나를 공유한다.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먼저 현물 분할할 수 있어요. 현물 분할.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대금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토지를 전부를 제3자한테 팔아요. 판 돈을 지분만큼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 배상할 수가 있어요. 가격 배상이란 을이 전부 다 취득하고 갑은 돈 주고 내보내면 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셋 중에 합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히 원칙이 없습니다. 셋 중에 뭘 협의했는가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막 싸워요. 그때는 이제 재판상 분할 재판상분할을 해야겠죠. 법원에 옵니다. 법원에 오면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법원에서는 되도록 현물로 쪼개줘야 돼요. 이게 원칙.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경매로 해서 경매한 돈을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이 당연히 가격 배상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판례가 인정한 겁니다. 결국 셋 다 인정되죠? 근데 협의는 셋 중에 정하는 그 원칙이지만 재판상 분할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안 될 때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법률행위죠? 그래서 현물 분할하면 분할 등기 시 분할 등기한 대표 효력이 발생하고 이건 형성 판결. 그래서 이때는 판결 확정 시 분할 효력이 발생하죠. 등기 없이. 그리고 분할하게 되면 등기한 때부터 분할 효력 발생하고 판결 확정된 때부터 효력 발생하겠죠.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 없습니다. 분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소급표 없습니다. 다음 책을 오시면 296페이지 양괄호 2번 분할 방법이 있죠. 그 세 줄 읽어보시고 반괄호 1번 분할 청구권 성질도 다음 페이지 읽으시면 돼요. 다 다섯 줄 다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반괄호 2번도 협의 분할이죠. 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섯 줄. 다 이 말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다음 반괄호 3번이 재판이죠. 그래서 269조 보세요. 1항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그러니까 2항은 현물 분할의 원칙이에요. 이걸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즉 자동차 한 대를 공유한대요. 아파트 한 채를 공유한다. 분할할 수 없겠죠? 그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아서 돈 주죠. 그게 대금 분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법에 없지만
판례가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읽어보보세요. 자, A. 공유물 분할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 동그라미. 공유자 전원을 피고래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리고 분할 판결에 의하여 분할 등기 없이 곧 분할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 판결이다까지. 그래서 다 언제나 전원 참여요. 협의든 재판상이든 언제나 전원 참여.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재판상 분할 방법이 있죠. 자, 판가로 A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을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법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해야 한다. 다음 제일 밑에 알파벳 2 보시면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소유인 공유를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를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동원하십니다. 가격을 배상.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의 분할도 현물 분할 하나로 허용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법이 있었지만 이건 판례가 인정해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분할 효과. 동그라미 1번 분할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협의상 분할에 있어서는 분할 등기 시이고 186조. 다음 재판상 분할은 언제입니까? 판결 확정 시 187조.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을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넘기시면 이제 공유가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합의와 총의는 아까 잠깐 무슨 말인지 보셨죠? 합의 총의는 3월달 올 겁니다. 지금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오늘은 공유를 열심히 하시고 공유가 정확히 정리되면 합의 총의는 공유와 차이점 한 3-4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합의 총의는 다음에 할게요. 3월달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소유권을 마치시고 이제 311페이지 용익물건으로 갈게요. 311페이지 용익물건. 용익물건은 3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입니다. 용익물건은 당연히 타물건이죠. 타인권, 내 것이 아니니까 나오겠죠. 그걸 타물건 그러고 3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땅지자죠? 이건 토지에만 있는 것, 토지. 이건 토지 건물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이제 지상권도 고맙게 지상권. 자, 여기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를 우리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 그럼 우리는 갑토지를 빌려야겠죠? 빌리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권으로서 지상권을 우리 취득할 수 있고 전세권 중에 토지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물권은 아니지만 토지 임대차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셋 중에 하나를 취득하면 갑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둘이 어떤 걸 약속할 것인가는 자기들의 합의로 해야겠죠. 합의. 그럼 각각은 이게 각각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설정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권리인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먼저 지상권이 나왔어요. 그럼 279조 보세요. 지상권 내용. 자, 지상권자는 누구 토지예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동그라미 소유.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 동그라미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 동그라미 사용 동원하셨죠? 둘 중에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사용 용익이니까 사용 용익. 따라서 그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따라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설정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하며 또한 기존의 지상 공작물들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소유보다 사용이 중요하니까. 소유가 더 중요하다면 지상물이 없어지면 지상권 없어질 텐데 사용이 더 중요하니까 지상물 없더라도 약속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사용. 그 다음 양가로 3번.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자 변경은 지상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 간에 만약에 이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건 이제 했다 보세요. 두 개를 하지 않고. 그럼 갑 소유 토지가 있다면 X토지. 우리 지상권 취득하려면 지상권 설정하기로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합의를 해야겠죠? 합의하고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 법률행위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186조. 그렇죠. 186조. 지상권 등기를 해야지 우리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때 지상권 설정해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 그래요. 다시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 설정해준 사람. 을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죠. 취득한 자를 지상권자. 처음에 이런 말이 헷갈립니다. 다시 설정해준 사람을 설정자. 타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 자를 권자.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 이 저당권이라면 갑이 저당권 설정자,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처음에 헷갈리면 그냥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소유자.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 하시면 돼요. 이자가 권자, 지상권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X부동산 등기부를 열어보면 등기부 갑구에 갑이 소유자로 돼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등기부 을구에 우리 지상권이라고 꼭 써야 돼. 이렇게. 그래야 우리 지상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병이 돈 주고 샀대요. 세 번째로. 그러면 시간적으로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죠? 그럼 우리는 지상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이제 내가 토지 소유자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고 못합니다. 지상권 부담을 아는 토지를 산 거예요. 그게 방금 읽은 겁니다.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즉 무상 지상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상 동그라미. 그러니까 유무상 다 가능하다. 근데 다음 주에 볼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이에요. 반드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노란색 2번 있죠? 제목의 동그라미. 물권적 초용권 동그라미. 상린관계 동그라미. 다 준용된다. 상린관계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물청은 소유권에 관한 물청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그랬죠? 다 했어요. 그 다음 이제 02번 지당권은 전속경 보세요. 1번 설정예를 기간을 정한 경우죠. 이제 양가로 1번 최단기간이 있는데 지상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최장기간 제한 없어요. 최장기간 제한 없으니까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다시 최장기간 제한 없어요. 지구 멸망할 때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단 최단기간이 있어요. 최단기간 최소 몇 년 이상 그런 말. 최소 몇 년. 조문을 보시면 280조. 전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써 있죠.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는 앞부분 밑줄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세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요즘 이런 말 안 쓰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다음부터 밑줄. 한마디로 지금까지 경관 건물이에요. 경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몇 년이요? 최소 30년 이상. 최소. 콘크리트 건물, 수목. 2호. 전호 이외의 건물. 그럼 전호가 견고한 건물이었죠. 그럼 여기는 견고하지 않은 건물. 뭐 목조 건물 이런 목조 건물. 이걸 목적할 때 15년.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공작물이 이게 뭘까요? 뭐 교량, 다리, 뭐 철탑, 광고탑 이런 것들. 광고탑. 공작물을 목적할 때는 5년입니다. 최소. 그 다음 2항. 전항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기간까지 연장한다. 근데 그 아랫줄에 최장 없다 그랬죠? 지난후 전환기간 연구 가능해요. 연구.
그 다음 양가로 2번 약정이형 갱신이죠. 지상권을 한 번 더 한대요. 갱신과 전속기간. 자, 284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지상권 전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 최단 전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간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건물 지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건물 지을 목적으로 한 번 했거든요. 그럼 최소 30년 또 하면 최소 60년이겠죠. 60년.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갑은 내 땅을 보통 몇 년 사용 못해요? 30년. 내 땅을 30년간 사용 못해요. 을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면 을한테 이런 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런 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갑이라면 절대 이런 거 안 해줘요. 잘못하면 내 땅을 내가 30년간 밟을 수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게 제일 많아 이거. 임차권, 채권이라 얘가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상권을 공부한 이유는 내가 땅을 소유하면 땅 빌려줄 때 이런 거 안 해야지 라는 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나한테 불리하니까. 하려면 토지 임차권을 해야 돼. 임차권. 나한테 유리하니까. 큰일 나겠죠. 이 조문을 보니까 30년간 사용 못한대요. 30년간.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2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자, 281조 1항 계약으로 전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 후 최단 전속기간을 한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했는데 기간 안 정했대요. 그럼 280조로 돼버립니다. 콘크리트 건물이라면 30년 돼버려요. 그 다음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이후 후 건물, 즉 경과하지 않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15년이 된다. 그럼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야 돼요. 자, 1항은 여기 갑과 을이 이거 계약할 때 우리 철근 건물 지은대요. 철근 건물 지으려고 설정하는데 기간을 약정 안 했다면 그러면 280조 1호 30년 그게 1항이 1항 지금 보시 1항 그러니까 지상물 종류를 정했는데 기간을 안 정했죠. 그게 281조 1항이에요. 1항. 근데 이번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만 하고 땅에 뭐 할까 아예 안 정해서 아예 땅에 뭐 할까 공작물도 안 정했다면 그때는 1, 2, 3, 5 중에 중간 거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는데 기간 안 정하면 1항이 돼서 30년 그냥 지상권만 설정하고 땅에 뭐 할까 아직 못 정했대요. 그럼 2항이 돼서 15년입니다. 그 다음 3번 지상권 자격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이죠. 자, 283조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지상권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는 이 세 군데 똑같이 다 있어요. 셋 다 남 토지 빌렸죠? 똑같이 다 인정된다. 근데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 이걸 많이 하니까 이쪽에 판례가 많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요. 여기. 갑소유 토지를 우리가 첫째 지상권 설정해서요. 건물 지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 세 번째 기간이 끝났어요. 30년이 끝났다 예를 들면. 그럼 기간이 끝나면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은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겠죠. 근데 30년 지났는데 건물이 너무 멀쩡해요. 철거하기 아깝다. 지상물이 멀쩡히 현존해요. 철거가 아까우면 그때 네 번째로 우리 갑한테 이거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해요. 갑이 오케이 하면 갱신하면 돼요. 그럼 또 30년. 갑이 미쳤냐 그러면 나도 내 땅 좀 밟아보자. 갑이 거절하면 그때 우리 갑한테 그러면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건물 너가 사면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청구권이지 실질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너 사,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바로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매매. 그러니까 가까우로 이제 건물 매매가 정할 일만 남았어요. 이것을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건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갑이 이때 그랬어요. 지당권 설정할 때 갑이 을한테 너 혹시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가 뭔지 아니? 우리 모른대요. 그래도 모르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너 이런 거 행사하면 안 돼. 라고 매수 청구권 너 포기해. 포기 약정했대요. 그래도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건 강행규정이라 강행규정 위반했죠? 그럼 무효예요. 그래서 을은 나중에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 1항 283조 1항 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현존한테 지당권자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테 지당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 공작물의 수목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다음 밑에 03번 지당권 효력 있죠? 1번 지당권자의 토지 사용권 동그라미. 지당권자 당연히 토지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있죠? 세 줄을 착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말입니다. 자, 지상권자 물권자죠. 대항력 있죠. 힘이 셉니다. 전세권자 물권자죠. 대항력 있죠. 힘이 세요. 임차인 채권자죠. 원칙 대항력 없어 힘이 약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자들이 목적물을 유지수선해야 돼요. 소유자가 이자들에게 유지수선 안 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힘이 센 이자들이 목적물을 유지수선한다. 근데 임대차는 힘이 약하니까 임대인이 유지수선을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얘가 안 합니다. 그래서 유지수선을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고 여기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그럼 유지수선에 드는 돈이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그래서 이자들은 필요비를 들였더라도 소유자에게 필요비 청구 못해요. 근데 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임대인이 유지수선 해줘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단 유익비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비를 잘 보셔야 돼요. 필요비. 그래서 전세권자 나오고 피임만 나와도 딱 끄세야 돼. 이렇게. 자다가도 전세권자 필요비 나면 딱 끄세버려야 돼.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시험에 실수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 지상권자 필요비 X. 그래서 거기 세 줄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4페이지 보세요. 2번 지상권 처분이 있죠? 아래 282조를 보시면 돼요. 282조. 자,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뭐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처럼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절대적으로. 따라서 지상권과 전세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상권 물권이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돈 받고 팔 수 있어요. 전세권도 물권이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단 지상권을 양도하지 말자고 양도금지 특약하면 이 특약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달라요. 전세권은 우리는 전세권 양도하지 맙시다라고 특약하면 이 특약이 유효입니다. 특약이 유효니까 이런 특약 없으면 양도할 수 있고 있으면 양도 못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282조 보셨죠? 자, 어디랑 비교하시냐면 338페이지 가보세요. 그 상단에 306조 있습니까?
그러죠? 일단 줄이 길어요. 일단 줄이 세 줄이 깁니다. 306조 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제 다시 빌려줘요.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설정행위 동그라미. 설정행위가 합의, 계약 그 말이에요. 설정행위가 뭐예요? 합의, 계약, 약속, 법률행위 다 같은 말입니다. 합의, 계약, 약속, 법률행위. 그러니까 합의로 이를 금지 동그라미.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금지하면 금지가 양도할 수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이런 말이 그러나가 있잖아요. 근데 지상권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이건 무효입니다. 전세권은 이거 하면 유효해요. 법에 써 있으니까 법에. 그러죠?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314페이지. 그래서 282조는 뭐 그러나 그런 말 없죠. 그래서 법조문 아래 5줄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대로 써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과 비교해서 놓으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시면 315페이지 공사번 지상권 소멸이 있죠. 그래서 287조 보세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자 2년 동그라미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지료를 2년 이상 안 주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30년 약정했더라도 2년. 그 다음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3번 지상권 소멸 효과가 있죠. 그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은 유익비 나오죠. 5줄 읽어보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특히 세 번째 줄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 가로시대 가로. 아까 필요비 둘 다 청구 못한다.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5줄 읽어보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05번 특수지상권이 있죠. 1번 구분지상권이 있는데 거기 289조 2 보세요. 자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죠? 수목이 없네? 그래서 수목 X. 거기는 수목이 없어요. 아까 지상권에 수목이 있었는데.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토지를 상하 전부를 빌린 게 아니라 상하 일정 부분만 딱 빌려요. 일정 부분만. 예를 들면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간다. 지하철. 그럼 토지 지상 빌릴 필요 없죠. 지하 2m에서 지하 10m만 딱 이렇게 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그러겠죠? 구분지상권. 비싸게 지상 빌릴 필요 없잖아요. 또는 내 땅이 있으면 한전에서 고압선을 흘려버려요. 고압선. 그럼 여기 빌릴 필요 없죠? 지상 15m에서 20m만 여기만 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지상권. 근데 수목을 여기 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목 X. 수목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수목 X.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8페이지 오시면 거기 분묘기지권은 다음에 공부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319페이지 오시면 돼요. 319페이지 이제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죠. 자, 이런 약정지상권 별로 없다 그래서요. 약정지상권 없어요. 잘못하면 내 땅을 30년 사용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은 법정이 훨씬 많아요. 법정. 그러니까 이 약정보다 법정지상권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할 때는 이제 하필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시간 내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약정이 아니라 법정 지상권을 공부해요. 그러면 일단 법정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 그러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러죠? 등기 없이. 그래서 오늘 나눠낸 문제 봐보시면 오늘 나눠낸 문제 9번 문제 9번. 9번 관습법상 법정이죠? 법정이상권 틀린 거죠? 그럼 2번을 보시면 법정이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로부터 토지 양수한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에 등기 없이. 그게 정답이에요. 2번. 그러니까 신법 기피 혼나.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잘 온다 그랬죠? 자, 그럼 법정이상권 이럴 때 인정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갑이 돈이 필요해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A가 저당권자. 그리고 갑이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A가 건물 경매 청구예요. 건물 경매 청구. 그래서 건물을 을이 경락받았다. 을. 그럼 토지는 누구 거예요? 토지는 갑거죠. 그러면 을은 자기 땅에 건물이 있습니까? 타인 땅에 건물이 있습니까? 타인 땅이죠. 그럼 을은 갑과 토지 사용계약 맺은 적 있어요? 약정시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그런 거 없죠? 그냥 건물만 받았죠. 그럼 갑이 보기에 을이 예뻐요? 미워요? 예? 막 송곳을 막 찔러 죽이고 싶겠죠. 아니, 내 건물을 경매로 뺏어간 놈이잖아요.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너 건물 철거해. 너 내 땅에서 건물 뜯어가 그랬습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에서 있으려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경매만 받았지 갑과 토지 사용계약 맺은 적 없죠? 그럼 철거해야 돼요. 사용권이 없으니까. 철거할 운명이 놓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 건물을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해요. 아니,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렸으면 을은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겠죠? 근데 을에게는 법적으로 갑토지 사용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때 법에서 부당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법정이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에게 민법 366조에서 우리에게 법에서 법정이상권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은 철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이때 부당한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법정이상권 제도입니다. 취지를 태강하시겠죠? 취지를. 다시 이번에는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매수했다. 그래서 토지는 갑거고 건물을 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물만 매매했지 갑과 여기도 갑 토지 사용계약 맺은 적 없죠. 뭐 약정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얘가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너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갑토지 사용권 없죠. 그럼 우리는 철거당할 운명인데 이 경우에도 우리 토지 사용권이 없다 그래서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그러죠?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팔았으면 당연히 건물 사용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철거 청구 못하게야 맞죠. 이때도 법에서 이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에요. 아무튼 이 두 경우에 부당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한 제도가 법정이상권 제도입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대강. 그럼 이 법정이상권은 이럴 때 인정돼요. 처음에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뀝니다. 이렇게 건물만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토지만 바뀔 수 있어요. 또는 토지 건물 전부 다 바뀌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러죠? 그때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막아줘야겠죠? 그때 인정한 제도가 이 법정이상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야 됩니다. 동일인 소유. 동일인 소유 아니래요. A 토지에 B 건물이 있다면 B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 사용권이 있거나 없거나.
사용권이 있으면 철거 안 당해요. 불법 건물이면 철거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애초에 법정상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법정상권은 동일인 소유에다가 어떤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때 부당한 건물 철거를 맡게 해서 인정되는 것이 이제 법정상권 제도입니다. 그럼 저 토지 건물 바뀐 사유가 있죠. 토지 건물 바뀐 사유를 이걸 법에서 네 군데 법에서 인정했어요. 첫째, 민법 305조에서 전세권의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민법 366조에서 저당권의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민사특별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중개사법 시간에 나와요. 임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조문이 4개가 있거든요. 4개. 근데 이 법조문 말고도 이거로는 보호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매매계약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 안 돼요. 여기. 나중에 공부하니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법조문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 대법원이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부당한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에도 없지만. 그러니까 매매계약 이런 건 분명히 법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씩 보셔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 경우에도 철거를 막아야겠죠. 그때는 우리에게 관습법상 법정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이. 그래서 법조문 4개 중에 이제 이건 공부 안 해요 지금. 이건 중개사법에 하실 것이고 이건 민사특별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3개를 위주로 공부해야 되고 이 3군데에서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3군데. 이거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2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 366조와 관법지 3가지, 2가지. 그럼 일단 제도적 취지는 아시겠죠? 부당한 철거를 막는다. 그 취지입니다. 부당한 철거. 그럼 자, 일단 어디 보시냐면 336페이지 가보세요. 336페이지. 거기 중간에 노란색 2번 법정사건 돼 있죠? 그 305조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전세권에 있어요. 전세권. 자, 이런 말입니다.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두 번째로 건물 전세권을 냈어요. 건물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얘가 전세권자 그랬죠? 그럼 여기를 을이 직접 점유하겠죠. 그 다음에 갑이 토지를 팔아요. 병에게. 세 번째로 토지를 매매한다. 그럼 병이 등기하면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분명히 갑과 병 간에는 토지 매매만 했지 갑은 이제 나무 땅에 건물 있죠. 토지 사용 계약 안 했거든요. 그때 병이 철거 청구하면 을이 쫓겨나요. 을이. 그래서 을을 못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법정상권을 인정합니다. 법정상권. 단 법정상권은 건물 철거를 맡게 한 거죠. 건물 철거를 맡게 한 거라 을을 위해서지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돼요. 건물 소유자에게.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그러니까 갑은 을 승낙 없이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을을 위해서니까. 그래서 시험은 나온다면 딱 하나예요. 전세권자냐 전세권 설정자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왜 그래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305조 봐보세요.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즉 토지 매수인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동원하 칩니다. 전세권 설정자 동그라미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 X입니다. 설정자에서 잘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본다요? 누가 봐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그래 본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이것을 법정상권 그래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것을
법정기상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있죠? 양가로 1번 5줄 척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사례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법정기상권 취득한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임을 유의한다까지. 그래서 1번하고 2번 거기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305조 했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382로 갑니다. 이제 382. 이제 305조는 간단해요. 이제 366조 저당권. 이 저당권에 나와요. 저당권. 366조. 그 저당권 있죠? 그럼 366조 보세요. 법조문에 저당물 경매 동그라미. 저당물 경매. 거기다 써놓습니다. 이무 경매라고. 이무 경매가 중개사법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했겠네요. 중개사법 아직 경매 안 했죠? 이게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예요.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하는 경매.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사람. 그냥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입니다. 중개사법에 답해요, 이것은. 그래서 거기가 저당물 경매가 이무 경매.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 저당권자, 담보권자. 다시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걸 법정기상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366조가 중요한데,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방금처럼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죠? 이무경매. 소유자 바뀌었을 때 이게 인정되는가가 문제돼 이거. 그럼 이제 다 지우고 366조 볼게요. 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 이거.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 366조만 보겠습니다. 이제 항상 문제 풀 때 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하고 하는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항상. 이건 이무경매. 자, 두 가지 사례를 봐보세요, 한번. 여기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습니다. 나대지만.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토지에만 저당을 잡아요. 토지에만 저당권 취득하고 돈을 빌려줘 보세요. 그럼 토지 위치 면적이 똑같다면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주겠어요? 토지만 저당 잡아요. 토지만. 그럼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주겠어요? 이 토지 활용가치 높죠? 학교론. 이 토지 활용가치 없잖아요. 건물이 있는 토지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의 저당을 취득한다면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줘요? 여기 엄청 빌려주겠죠? 여기 은행은 있는데 절대 안 빌려줍니다. 은행은. 빌려도 아주 조금. 그러겠잖아요. 이걸 무슨 최유효익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학교론 시간에. 발음이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지에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준다 해보세요. 그럼 돈 아주 조금만 빌려주겠죠? 건물 있는 토지라서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근데 여기에 돈을 빌려준다면 시가에 가깝게 아주 돈을 많이 빌려줘요. 아주 돈을 많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는 돈을 아주 조금 빌려줘요. 여기는 아주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네. 그래서 A가 저당물 토지경매합니다. 그래서 의리 경락받았어요. 우리 경락인. 갑건물 있죠?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이게 없어지면 갑자기 내 토지 가치가 상승하죠? 나대지니까. 그래서 갑한테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갑과 을 간의 A까지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자, 이제 봐보세요. 만약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면, 존재한다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높게 쓸까요? 낮게 쓸까요? 건물이 존재한다면 우리 토지 가격을 높게 써요? 낮게 써요? 낮게 쓰겠죠. 낮게. 아주 적게. 아주 적게 써요. 그러더라도 A도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줬죠. 을도 건물이 존재한다면 건물 있는 토지라 경락 가격 낮게 쓰겠죠. 그럼 이 돈으로 A 채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조금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굳이 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366조 법정이상권 인정해서 철거 못하게 하더라도 을은 경락가를 낮게 쓸 거니까 A 저당권자 손해 없죠. 그래서 이때는 법정이상권 인정해줍니다. 철거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알겠죠? A도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서요. 을도 건물이 있으면 경락가 낮게 쓰겠죠. 그래도 이 돈으로 충분히 A는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법정이상권 인정해줍니다. 철거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는 달라요. 나대지라 돈 겁나게 빌려줬거든요. 한 시가의 80% 이상. 근데 갑이 지 멋대로 건물 지었어 이렇게. 그럼 돈이나 잘 갚아야겠죠? 못 갚으니까 얘가 토지경매, 저당물 경매. 토지경매에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을. 경락에. 근데 건물 있죠? 철거하라 그랬죠. 철거해라. 그럼 만약에 이때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존재한다면 을은 경락가를 아주 낮게 쓰겠죠? 그럼 이 돈으로 A는 채권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를 부하기 위해서 건물이 없어진다면 즉 나대지로 경락돼야 을이 경락가를 많이 쓰겠죠? 그래야 A도 채권 내에서 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A도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렸으니까 경매도 건물 없이 나대지로 돼서 우리 경락가를 높이 써야 이 돈으로 채권에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저당권을 부하기 위해서. 그때는 법정이상권 인정 안 해줍니다. 철거라면 철거해야 돼요. 위아래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져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A는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서요. 그러면 A가 돈 빌려줄 그 당시 그대로 경매돼도 돼요. 그대로 건물 있는 채로. 여기는 건물 있기 전에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럼 경매도 나대지로 돼야지 건물 없어져야겠죠.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높게 쓰고 이 돈으로 채권 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때 그대 상태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은행이 저당권자 피해 없겠죠. 그럼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애웁니다. 이제 애워요. 이제 막 강압적으로 이해를 시키네만. 이제 애우세요. 이제 저당권 설정할 당시 이처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면 법정이상권 다 인정돼요. 근데 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럼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죠? 그때는 무조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저당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저당권이 여러 개라면 항상 1순위 최선순위의 저당권. 뭐하고 뭐가 동일인 소유예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면 법정이상권 절대 인정 안 돼요. 근데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때는 법정이상권 다 인정되는데 예외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외가. 예외가 뭐냐면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즉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 설정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축조됐을 때 그때만 인정 안 돼요. 예외가 딱 하나 이거. 그러니까 공동저당만 설정되고 이런 말 안 나오면 공동저당 설정 당시 동일 소유면 다 인정돼요. 근데 이 말까지 나왔어야 그때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되지. 분명히 이 파란색 이해하셨어요 방금 여기서.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대로 제가 두 개는 이해시켜드렸으니까 이거 분명히 이해했어요. 학교는 뭐 최유효 이용까지 그런 말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다시 정리하면 설정 당시 동의인 소유죠. 그러면 인정돼요.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으니까 동의인 소유가 아니었죠. 그러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이대로 하세요. 이 공식 이대로.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이쪽에 다시 가지런히 적어보고 몇 가지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366조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니었다면 법정해당권 366 절대 인정 안 되고 이게 요건 갖췄다면 다시 다 인정되는데 어떨 때만 돼요? 공동저당이 나오고 철거되고 신축 이 말 나올 때만 요건 갖췄더라도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설정 당시 동의 소유면 인정돼요. 근데 이 말까지 나오면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저당권이 여러 개라면 몇 순위? 최선순위 설정 당시 뭐가 동일인 소유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건축 중이다. 건축 중이어도 동일인 소유면 인정돼요. 건축 중이어도. 봐보세요. A가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건축 중이 돼요. 건축 중. 다시 A가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건축 중이에요. 그럼 돈 많이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어차피 건물 지어질 거니까 돈 많이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인정돼요. 하물며 다 지었는데 미등기거나 무허가 건물이다. 당연히 인정돼요. 다 지었으니까 이미. 그러겠죠? 이게 미등기 무가래요. 그래도 A는 눈에 보이죠 건물? 동일소이면 돈 조금 빌려니까 이때는 인정됩니다. 미등기 무가도 건축 중 다 돼요. A는 어차피 돈 적게 빌릴 거니까. 그래서 저 공식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찍으면 맞아요. 무조건. 찍으니까 틀린 겁니다.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럼 이제 몇 가지 사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갑소의 토지 건물 있어요. 토지의 저당권이 남았네요. 토지의 저당권. 그럼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럼 무조건 인정돼요. 무조건. A가 돈을 못 받자 A가 세 번째로 토지 경매 실행했어요. 우리 경락받았죠? 건물 철거라 그랬죠? 이때 366조 법지 인정돼안돼요? 인정돼요. 됐다니까요. 설정 당시 동일이 서 있으니까 이미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뒤에 번함 하나. 볼 게 없어요. 볼 게.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남았네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에요. 절대 인정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세 번째로 갑이 건물 지었어요. 돈을 못 받으니까 얘가 토지 경매를 실행했어요. 돈을 못 받으니까 A가. 그래서 우리 경락받았다. 경락인. 건물 철거하라 그랬어요. 이때 법정에서 인정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설정 당시 건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세 번째로 건물 지었죠? 건물 지으라고 근저당권자가 동의해 줬대요. 그래 건물 지으세요라고. 저당권자 동의받고 건물 지었어요. 내 돈 못 갚자 토지 경매했죠? 경락이 나왔죠? 이때 법정당권 인정돼야 한대요? 예? 그냥 찍지 마시고 저 서진 제대로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설정 당시 동의 소유 아니면 여기서 무조건 게임 끝나서 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어쩐 일 있어도. 아니 경락인이 얘가 동의했는 걸 제3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나대지에 화살표 꽂는 순간 절대 안 돼요. 나대지만 나오면 무조건 돼. 무조건. 절대로. 무조건. 돈 많이 빌렸으니까. 경매도 나대지로. 그러니까 건물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 안 돼야 건물 없애겠죠?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쉬워 이게. 안 찍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갑소유 나대지가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남았네요. 토지의 저당권 나왔어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의인 소유입니까? 아니죠. 그럼 법정의 상권 인정 안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명히 안 된다 그래서요. 분명히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갑이 건물 지었거든요. 네 번째로 토지의 2번 저당권, 토지의 2번 저당권자 B. 그러니까 토지의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근데 B가 경매를 청구했네요.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을. 경락인. 건물 철거라 그랬죠. 그럼 이때 법정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이제 B가 경매 청구했죠. 그럼 B가 저당 설정할 때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했으니까 법정상권 인정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절대. 아까 처음에 이때 안 된다 그랬지, 이때 처음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 안 돼요. B보다 A가 돈을 먼저 받아야 돼요. A는 나대지에 돈 겁나게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 여러 개면 1순위. 1순위 저당권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때 여기서 되냐고 안 되냐고. 여러분 다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왜 갑자기 변해 여기서?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절대. 1순위 설정 다시 1순위. 그러니까 찍으면 틀려요. 저공식 쓰냐라면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 건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틀려줘야 제가 재밌죠. 다 맞히면 김 빠져서 또 못하니까. 이제 토지 건물 있죠? 토지의 저당권이 나왔어요. 두 번째. 저당권 나왔다. A가 저당권자.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인정되겠죠. 이제 인정돼요. 자, 결론스럽게 이제 인정된다. 설정 당시 동일 소유니까 인정됩니다. 분명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 건물이 철거됐네요. 세 번째로 건물이 철거됐다. 그러면 이렇게 남습니다. 갑토지에 저당권은 남아있죠? 이렇게 딱 됐어요. 건물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갑이 다시 네 번째로 건물을 신축했다. 근데 이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을 못 갚았네요. 그래서 A가 돈을 못 받자 다섯 번째로 저당물 토지 경매했다. 우리 경락 받았어요. 그럼 건물 철거라 그랬죠, 우리. 그럼 이때 법정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네? 돼요, 안 돼요? 또 바뀌었네? 안 된다니까요. 아까 통감처리 안 된다라고. 아니, 된다고. 된다니까, 무조건. 이건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토지의 단독저당이에요, 단독저당. 그러니까 아까 이때 분명히 있어 된다 했잖아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니까 무조건 그냥 된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이건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단독저당. 그러니까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A는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줬거든요.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건물 존재해도 우리 경락관 낮게 쓰겠죠. 그럼 이 돈으로 A는 충분히 채권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인정돼. 무조건. 설정 당시 동일 소유면 무조건 돼. 무조건. A는 돈 조금 빌려줬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토지 건물이 있고 저당 설정했죠?
건물 철거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갑이 아니라 이제 병이 신축했다. 병. 또 병 건물이 있어요.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법정사고 인정돼야 한대요. 네? 찍지 마시고 된다니까 무조건. 그냥 설정나시 동의 소유면 그냥 무조건 돼요. 무조건. 아니 건물이 각 건물이든 병 건물이든 우리는 경락가를 낚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A 돈 조금 빌렸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건물이든 경락가 낚였어요. 그럼 충분히 A는 채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돼요. 무조건. 무조건 돼요. 북한이 핵전쟁 일어나도 돼요. 이거. 핵전쟁 일어나도 된다니까요. 무조건. 무조건 돼요. 설정나시 동의 소유면 무조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공식 세 줄밖에 안 되죠. 세 줄.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넘었네.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만. 갑소의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동저당이 나왔어요.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 A. 근데 A가 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A가 세 번째로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럼 경매 청구는 크게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둘째, 건물만 경매할 수 있고, 셋째, 둘 다 할 수 있고. 그러겠죠? 아무튼 셋 중에 하나에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서로 상의하게 됐다. 그럼 이때 법정사고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돼요. 공동저당 설정 당시 동의인 소유였죠? 그때는 철거되고 신축이 안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무조건. 무조건. 철거되고 신축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나왔어요. 토지 건물에. A가 저당권자. 근데 어떠한 사유로 건물이 철거되네요. 철거됐다.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 남아요. 건물에 저당권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이것도 소멸했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경매시킬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남았어요. 이렇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했다. 근데 돈을 못 받자 이자가 토지경매. 토지경매에서 우리 경락받았어요. 우리 이때만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설정 당시 동의인 소유니까 1998년까지는 50년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1998년에 판례가 이렇게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왜 그랬냐면 A는 두 군데 저당 설정했죠. 경매 나오면 두 군데에서 돈 받을 배당받을 생각으로 돈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어떠한 사유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에만 저당권이 남았죠. 저당 목적을 한 개로 줄었네요. 한 개로. 그럼 저 A를 보호하려면 A는 돈 많이 빌렸으니까 A를 보호하려면 한 개 남은 토지 경락가를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높여줘야 그나마 두 개에서 하나로 줄였으니까 이 채권자 은행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경락가를 높여줘야 돼요. 높이는 방법 딱 하나예요. 건물 쓸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때만 인정 안 되고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나대지로 경락돼야 그나마 두 개 받을 거에서 한 개로 줄였으니까 은행 A은행이 손해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인정 안 된다라고 50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50년 만에. 그래서 공동저당 나오면 설정하시 동의되면 인정돼요. 근데 철거되고 신축 나왔을 때 그때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책을 체크해드릴 시간 없네.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책을 읽을 때만 좀 체크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이 저당권을 다시 좀 연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진도를 약간 끝냈네요.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